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4일 밤 12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저희 외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서 손바닥에 자석침을 여러 군데 맞고 왔어요. 다음날 아침까지는 떼지 않아야 하는데 이 녀석은 가렵다고 자석침을 떼려고 하고 저희 딸은 야 인내심을 길러야 돼 라면서 말렸습니다. 옆방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리더니 외손자가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대어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딸에게 엄마 우리나라에 어린이가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 그런 법이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외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너 법 하던데 법이 뭐야? 외손자의 답이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약속이지. 나라의 약속이 법이라는 겁니다. 근사한 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나라의 약속이다. 그렇죠. 나라와 국민의 약속이 국내법이라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국제법입니다. 약속입니다. 법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약속입니다. 징용공에 대한 청구권은 이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포기하기로 상호.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 국민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되고 한국과 일본이 한국과 한국인이죠. 한국 정부와 일본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일본 정부나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도 같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 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작년 10월에 이 약속에 어긋나는 선고를 했습니다. 징용공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식민 지배와 반인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간의 약속을 깨는데 동원된 그런 논리는 우리 외교부가 인정한 대로 국제적으로 도저히 통용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치원생도 납득하지 못할 약속 파기, 이게 한국 사법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부작용을 낼 정도면은 법리나 논리나 사실관계가 완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법률 기술자는 많고 법률가는 적다고 하는데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 법률 기술마저 신통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할 때 11명의 대법관이 찬성한 데 대해서 권순일, 조재현 두 대법관은 청구권 협정 그대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은 청구권 협정의 문안 해석과 배치되는 논리를 쓰기 때문에 읽어도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은 너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지켜야 한다. 왜냐? 약속이니까요.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이 조약이고 협정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50년 이상 한일 두 나라가 그 협정 적힌 대로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끝났다고 봤어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정당성이 인정된 협정을 뒤집어 엎으려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되고 한국과 일본이 그 사실의 중대성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징용공을 모집해서 끌고 가서 수천 명을 뭐 생체 실험을 해서 죽였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지키던 약속을 왜 파기를 합니까? 조재현, 권순일 두 대법관은 징용공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징용공에 배상을 해야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를 박근혜 정부는 예상을 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의 선고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 외교부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의견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징용공을 말합니다.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응 조치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또 특히 지난 50년간 한일 양자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한일 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법적 조치를 일본이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들이 있음. 그런데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청구권 협정에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야죠. 즉 앞으로 새로운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는 그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단서 조항 없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소멸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고 나온 논리는 청구권 협정에 의거하여 다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논리,
즉 식민 지배, 침략 전쟁,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두 나라가 합의한 약속을 실효시킨 겁니다. 이거는 축구를 하다가 골대를 옮기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게임 규칙이 헝클어져 버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당시 징용고의 국적은 일본인이었어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침략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침략 전쟁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법리상. 그리고 징용공의 처우가, 한국 징용공의 처우가 일본 징용공보다 특별히 더 나빴다든지 뭐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할 정도였다는 그런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을 뒤엎고 국가 간 약속을 무효로 돌릴 만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내린 이 판결은 한국 외교부가 우려하였듯이 국제법에 어긋나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서는 방어하기 어렵다. 한국이 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간 약속 위반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앞으로 한국과 협정을 맺을 때 이 정부와 협정을 맺어도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해버리면 황당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는 대법원도 참여시키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커지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안에서 통하지 외국에 대해서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니, 외국과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그 협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그걸 이해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다른 나라가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을 때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총체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고 한국 정부와 약속을 맺는데 대법원 판단은 어쩔 수 없다 이러면은 한국은 앞으로 협정을 맺을 때 대법원장과 협정 맺고 대통령과 협정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나라가 아니죠.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 자신들의 전문 영역이 아닌 외교 분야에 대한 대법관들의 순진한 애국심 또는 허영심이 나라를 어렵게 몰아간 경우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막아보려는 노력을 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 거래라고 하여 지금 구속 기소해 놓으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출구조차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묶어버렸습니다.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법의 원리, 즉 법은 나라의 약속이다. 이걸 머리 좋은 대법관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머리는 좋은데 마음이 그러지 못한 때문일까요? 반일 정세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려서 인기를 얻어보자는 허영심인지 판결로서 역사를 재단할 수 있다는 오만인지 아니면은 어떤 공포 분위기인지 어쨌든 법은 정의를 구현한다기보다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상식입니다. 상식. 이게 바이킹의 법률관입니다. 로우, L-A-W, 로우는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은 사나운 전사 집단이지만은 법치를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킹과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이 점령한 유럽의 나라는 다 법치 국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인류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이 점령한 잉글랜드,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12세기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시실리 왕국, 이게 다 인류 국가입니다. 왜냐? 바이킹은 법을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한국의 이 법률 기술자들은 법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오만한 목표를 세우고 판결을 하는데, 그 결과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